북한이 North Korea's 뒤집혔습니다. arsenal of weapons is 북한 growing. 외교관과 그를 But do you know how 감시하던 powerful these 보위부 missiles are, 요원이 how far they 함께 could go, 도망갔기 and what these symbols 때문입니다. at military parades 서로의 mean? 감시망이 체제 이탈을 We 막는 decoded 주요 the 이유 country's 중 weapons to find out 하나였기 what they're 때문에 capable of and 더 how dangerous they could be. 충격적이었습니다. 망명을 Hwasong 하더라도 16 is the country's 감시망을 latest 피해는 게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일반적이었지만 which is a type of 서로를 missile designed 감시하던 primarily 두 to carry 사람이 nuclear 왜 weapons. 어떤 이유로 Hwasong is the Korean 서로를 word for 도망갈 Mars. 수 있었을까요? Experts point out that 카리브 해안 가운데 폭풍을 뚫고 사투를 벌이는 작은 어선 한 척. 배 안에는 목숨을 건 3명의 탈출자가 있습니다. 북한 외교관 고영한, 그의 쿠바인 아내, 그리고 어린 딸. 300km 전방의 자메이카만이 유일한 자유. 뒤에는 쿠바 해양경비대와 북한 공작원들의 추격이 그림자처럼 드리웁니다. 잡히는 순간 그들의 종착역은 단 하나, 평양의 죽음뿐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를 쫓는 무리 속에 기묘한 운명의 끈으로 묶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국가보위부 요원 강철수. 그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외교관 고영환을 체포해 조국으로 송환하는 것. 그를 감시하고 족쇄를 채워야 할 강철수였습니다. 하지만 믿기지 않게도 이 두 사람은 결국 함께 자유의 땅, 미국을 밟게 됩니다. 대체 아바나의 바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체제의 충견이었던 보위부 요원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탈출자의 동지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훗날 고백한 조국. 북한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탈출 이야기가 아닌 한 인간의 양심이 거대한 체제를 배신했던 드라마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인간으로 살기 위해 조국을 버린 외교관과 그를 쫓던 그림자에서 벗어나 인간의 도리를 되찾은 보위부 요원의 전말. 복수도 용서도 아닌 궁극의 구원에 관한 두 남자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리태성입니다. 쿠바 아바나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외교관으로 일했던 사람인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저지른 일이 과연 옳았는지 아니면 조국을 배신한 것인지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카리브의 뜨거운 태양 아래 야자수가 바람에 흔들리고 푸른 바다가 펼쳐진 그곳에서 저는 평양의 명령을 받들며 살았지만 그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일 뿐이었고 실제로는 매일 아침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묵념을 하고 나면 그 초상화 뒤편에 숨겨진 금고를 열어 평양으로 보낼 달러 뭉치를 세는 것이 제 진짜 업무였습니다. 혁명기금 송금, 무역협상, 외교문서 작성. 화려해 보이는 일들이었지만 사실 그 모든 게 허울일 뿐이었고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외화를 평양으로 보내느냐 그것뿐이었죠. 2023년 5월 15일 그날도 아바나의 아침은 평화로웠습니다. 창문을 열면 카리브해의 짠 냄새가 코끝을 스치고 멀리서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으며 야자수 잎사귀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것처럼 부드럽게 귀에 스며들었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그날 처리할 서류를 펼쳤는데 커피 향이 입안 가득 퍼지는 순간 대사관 정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는 달랐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무겁고 묵직했고 이어서 들려온 발걸음 소리는 군화였습니다. 쿵, 쿵, 쿵. 규칙적이면서도 차가운 그 소리가 복도를 따라 제 사무실 쪽으로 다가오는 동안 저는 본능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고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 군화 소리가 들린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색 인민복을 입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들어섰는데 그의 얼굴엔 표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고 다만
눈빛만 유난히 날카로워서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독수리가 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동무가 리태성 동무요? 목소리마저 차갑고 건조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자는 가방에서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공문 한 장을 꺼내 제 책상 위에 놓았는데 그 종이가 책상에 닿는 순간 나는 탁 하는 소리가 마치 심판의 망치가 내려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보이부 파견 강철수요. 오늘부터 동무의 모든 업무를 검열하라는 명령을 받았소.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고 마치 차가운 물속으로 밀려 들어간 것처럼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보이부라는 단어만 들어도 북한 사람들은 몸이 굳어지거든요. 그들은 평양의 눈이자 귀였고 동시에 언제든 목을 칠 수 있는 칼날이었으며 그들 앞에서는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검열이라.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고 목구멍이 바짝 말라 침을 삼키려 해도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강철수는 대답 대신 천천히 사무실 안을 둘러봤어요. 책상, 서류함, 벽에 걸린 달력, 창문 밖으로 보이는 야자수와 푸른 하늘. 그의 시선이 하나하나 훑어 내려가다가 한 곳에 멈췄는데 바로 제 책상 구석에 놓인 작은 사진 액자였습니다. 강철수가 다가와 그 사진을 집어들었고 그의 손가락이 사진 표면을 쓰다듬는 소리가 제 귀엔 마치 사포로 유리를 긁는 것처럼 거슬리게 들렸어요. 이게 뭐요? 사진 속엔 쿠바 여성과 어린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소피, 제 아내와 딸이었죠. 마리아는 아바나에서 만난 현지인이었는데 처음엔 단순한 통역 업무로 만났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린 서로에게 빠져들었고 그녀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제 마음속 얼어붙은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으며 결국 평양의 허락도 없이 몰래 결혼까지 했습니다. 북한 외교관과 쿠바 여성의 결혼은 평양에서 절대 금기시되는 일이었지만 저는 그녀 없이는 살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숨기고 소피를 낳았고 이렇게 작은 사진 한 장만 책상 구석에 몰래 두고 매일 아침 출근하면 가장 먼저 그 사진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가족입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제 손은 이미 주먹을 쥐고 있었고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강철수가 사진을 들여다보며 비웃듯 말했어요. 이런 게 인민의 사랑이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고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강철수는 사진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그러나 확고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동무의 모든 일과를 검열할 거요. 출퇴근 시간, 만나는 사람, 주고받는 문서, 전화 통화 내용, 심지어 동무가 화장실에서 몇 분을 보내는지까지 전부 다 기록할 거요. 그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펼치더니 펜으로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는데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제 귀엔 마치 죄수의 족쇄가 바닥을 끌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저녁 6시 나에게 일일 보고를 하시오. 빠짐없이.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강철수가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춰 섰고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차갑게 말했습니다. 참 한 가지 더. 동무 아내와 딸도 조사 대상이요. 혹시 모를 안전상의 문제 때문이니 협조하시오. 문이 닫혔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사무실 안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가 사라진 후에도 제 귀엔 계속 그 울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고 마치 바닥 없는 늪 속으로 천천히 가라앉는 기분이었으며 숨을 쉬려 해도 공기가 목구멍을 통과하지 못하고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선 여전히 야자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으며 갈매기들이 하늘을 가로지르며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지만 제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다만 제 심장 소리만 쿵쿵쿵 비정상적으로 크게 들렸고 그 소리가 마치 제게 뭔가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갔을 때 마리아가 현관에서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오늘은 일찍 왔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부엌에서 풍겨오는 요리 냄새가 코를 자극했으며 소피가 거실에서 뛰어나와 제 다리에 매달렸어요. 아빠. 저는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고 작은 심장이 콩콩 뛰는 소리가 제 가슴에 전해졌으며 아이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샴푸 향기가 제 코끝을 간지럽혔지만 제 마음속엔 얼음장 같은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죠. 마리아가 제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거짓말을 했어요. 아니야,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사실 제 온몸은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으며 아내에게 진실을 말할 순 없었습니다. 보이부가 우리 가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고 강철수라는 냉혹한 남자가 당신과 소피까지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고 말하면 그녀가 얼마나 두려워할지, 그녀의 밝은 미소가 어떻게 무너져 내릴지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강철수의 차가운 눈빛을 떠올렸고 그가 던진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으며 마치 레코드판에 흠집이 난 것처럼 같은 부분이 끝없이 반복되었어요. 이런 게 인민의 사랑이요? 새벽 3시쯤 되었을 때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창문을 열었더니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왔고 먼 바다에서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으며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 먼 곳에서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습니다. 평소엔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그날만큼은 필요했고 성냥불을 켜는 순간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작은 불빛이 어둠을 밝혔으며 연기가 천천히 밤 공기 속으로 스며들어가는 걸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과연 사는 건가? 그때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소피가 졸린 눈을 비비며 서 있었고 아이의 머리카락은 한쪽으로 헝클어져 있었으며 작은 손으로 눈을 문지르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아빠, 왜 안 자요? 아이의 목소리가 나른하고 졸려서 마치 꿈속에서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담배를 급히 끄고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별 보고 있었어? 같이 볼래? 소피가 고개를 끄덕였고 우린 함께 창밖을 바라봤는데 하늘엔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이고 있었고 은하수가 하늘을 가로지르며 흐르고 있었으며 그 아름다움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빠, 저 별들도 우리 보고 있을까요? 순진한 질문이었어요.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분명히 보고 있을 거야. 하지만 제 마음속엔 다른 생각이 스쳤어요. 북한에선 모든 게 감시 대상이었고 하늘의 별조차도 평양의 눈이 될 수 있었으며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강철수가 도착하기 전에 뭔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았고 특히 마리아와 관련된 서류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혹시라도 의심받을 만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이미 와 있었어요. 제 책상 앞에 앉아서 서류를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기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외과 의사가 환부를 찾아내듯 정밀하고 차가웠으며 서류 넘기는 소리조차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일찍 오셨군요. 강철수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어요. 검열은 새벽부터 시작되는 거요. 동무도 알아야 할 거 아니오? 그의 손이 계속 서류를 넘기고 있었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그 서류들 중에는 평양에 보고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마리아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기록이 있었고 그걸 감추기 위해 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해뒀던 흔적도 분명 어딘가에 남아있을 터였으며 만약 강철수가 그걸 발견하면 제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는 불 보듯 뻔했습니다. 동무, 이 송금 내역 좀 설명해 보시오. 강철수가 서류 한 장을 들어 올렸는데 제가 가장 감추고 싶었던 바로 그 서류였고 거기엔 마리아 로페스라는 이름과 함께 매달 300달러씩 송금한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목구멍이 바짝 마르는 걸 느끼며 대답했어요. 그건 현지 정보원에게 지불한 활동비입니다. 정보원? 강철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그가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마치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름이 마리아 로페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자가 정보원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쿠바 내 반동 세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고용한 현지인인데 그녀는 정부 관료들과 친분이 있어서 내부 정보를 빼내는데 유용합니다.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살기 위해선 거짓말을 해야 했고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처럼 낯설게 들렸습니다. 강철수는 한참 동안 저를 쳐다보더니 서류를 내려놓고 수첩에 뭔가를 적었어요.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사무실 안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가 마치 제 운명을 기록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알았소. 하지만 앞으로 이런 송금은 모두 나를 통해서 하시오. 무단으로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긴장했던 어깨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일단 넘어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강철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나저나 이 정보원과는 얼마나 자주 만나오? 한 달에 2~3번 정도입니다. 어디서 만나오? 주로 대사관 근처 카페에서 만나는데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 오히려 눈에 덜 띕니다. 그래요? 강철수가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가 섬뜩했고 마치 뭔가를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저를 시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다음번 만날 때 나도 동행하겠소. 정보원이라면 나도 직접 확인해 봐야 하니까.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머리를 둔기로 내리친 것 같았고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으며 만약 강철수가 마리아를 직접 만나면 그녀가 정보원이 아니라는 게 바로 들통날 게 분명했어요. 그녀는 그저 평범한 쿠바 여성이었고 정부 관료와의 친분도 없었으며 정보 활동 같은 건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건 좀 곤란합니다. 제가 말했는데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보원들은 신분 노출을 극도로 꺼립니다.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 도망갈 겁니다. 강철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도망가게 놔두시오. 진짜 정보원이라면 도망갈 이유가 없을 테니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동무, 나한테 숨기는 게 있으면 미리 말하는 게 좋을 거요. 어차피 다 밝혀질 테니까. 보이부는 언제나 진실을 찾아내거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고 혀가 굳어버린 것 같았으며 목구멍에서 무언가 걸린 것처럼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핑계를 대고 일찍 퇴근했습니다. 마리아에게 모든 걸 말해야 했고 우리가 처한 위험을 그녀도 알아야 했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양파 볶는 냄새가 집 안가득 퍼져 있었으며 소피는 거실에서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리아. 제가 부르자 그녀가 돌아봤고 제 표정을 보는 순간 그녀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왜 그래요? 얼굴이 왜 그래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소파에 앉혔어요. 할 얘기가 있어. 마리아의 표정이 굳어졌고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으며 그녀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낀 것 같았습니다. 어제 대사관에 보이부 사람이 왔어. 강철수라는 남자인데 그 사람이 나를 검열하러 왔어. 모든 서류를 뒤지고 내 일과를 감시하고 있어. 왜요? 당신이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건 없어. 하지만 그들은 이유가 필요 없어. 의심만으로도 충분하거든.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고 그 한숨 속에 지난 20년간 쌓인 피로와 공포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당신을 만나겠다고 했어. 나는 당신을 정보원이라고 둘러댔는데 그 사람이 직접 확인하겠다는 거야. 마리아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녀의 입술에서 피가 가셨으며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럼 우리 관계가 들통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꽉 잡았어요. 들통나면 어떻게 돼요? 마리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외교관이 현지인과 무단으로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았다는 게 밝혀지면 그 결과는 너무나 뻔했고 즉각 평양으로 소환되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을 당할 게 분명했으며 상상만 해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혼자 도망가요. 마리아가 갑자기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동시에 울음을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랑 소피는 여기 남을게요. 우린 쿠바 사람이니까 괜찮아요.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가족을 두고 도망갈 순 없어. 그리고 당신들도 안전하지 않아. 보이부는 당신들까지 조사할 거고 어쩌면 당신을 평양으로 데려갈 수도 있어. 마리아가 울먹이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으며 그 눈물이 제 손등에 떨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어떻게 해요? 저는 그녀를 꽉 안아줬어요.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고 따뜻한 눈물이 제 셔츠를 적셨으며 그녀의 심장 소리가 제 가슴에 전해져 왔습니다. 방법을 찾을게. 반드시. 하지만 솔직히 저도 방법을 몰랐고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으며 마치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감옥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을 했고 도망칠 방법을 궁리했으며 하지만 어디로 도망가야 할지 어떻게 쿠바를 벗어나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쿠바를 떠나려면 비자가 필요한데 북한 외교관이 비자를 신청하면 즉각 평양에 보고될 거고 그럼 떠나기도 전에 체포당할 게 분명했으며 밀항을 한다 해도 쿠바 해안은 경비가 삼엄해서 작은 배로 바다를 건너다간 익사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창문을 열었더니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왔고 먼 바다에서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으며
그 소리가 마치 제게 뭔가 말하는 것 같았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신문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늘 아침 마리아가 사온 쿠바 현지 신문이었는데 거기에 실린 기사 제목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북한 외교관의 망명시도, 아바나 공항에서 저지. 저는 그 기사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한북한 외교관이 가족과 함께 아바나 공항에서 망명을 시도했다가 쿠바 경찰에 붙잡혀 북한 대사관으로 인계되었다는 내용이었고 그 외교관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가 어떤 운명을 맞이했을지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망명.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공포도 엄습했습니다. 망명은 쉽지 않았고 특히 쿠바는 북한과 우호국이었으며 쿠바 정부가 저를 보호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신문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고 먼 바다 너머 어딘가에 자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자유에 닿기 위해선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흘 동안 저는 강철수의 감시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텼고 그는 제 모든 일과를 기록했으며 심지어 제가 점심으로 무엇을 먹었는지 화장실에 몇 번 갔는지까지 수첩에 적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마치 제 등에 붙어 있는 그림자 같았고 어디를 가든 그의 시선이 느껴졌으며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 아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아침 7시쯤 저는 평소처럼 사무실에 출근했고 강철수는 이미 와서 제 책상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있는 것 같았고 그의 얼굴엔 긴장감이 역력했으며 손에는 빨간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빨간 봉투는 평양 본부에서 온 긴급 지시를 의미했고 그 봉투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동무, 평양에서 전문이 왔소. 강철수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그는 봉투를 제 책상 위에 놓았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뜯는 소리가 사무실 안에 울려 퍼졌고 안에서 한 장의 종이가 나왔는데 거기엔 짧은 문장 몇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외교관 리태성은 사상 재점검을 위해 즉시 귀국하라. 2023년 5월 20일까지 평양 순안공항으로 복귀할 것. 지체 시 반역으로 간주함. 제 손이 떨렸고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으며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사상 재점검. 그건 귀국 명령이 아니라 사형 통보나 다름없었습니다. 북한에서 사상 재점검이라는 말은 정치범 수용 소행을 의미했고 한번 그곳에 들어가면 살아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으며 설령 살아나온다 해도 인간이 아닌 폐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명령이? 제가 중얼거렸고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철수가 저를 쳐다봤고 그의 눈빛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는데 그게 동정인지 냉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동무가 뭘 했는지 나는 모르오. 하지만 평양에서 이런 명령이 내려왔다는 건 이미 동무에 대한 조사가 끝났다는 의미요. 조사? 무슨 조사? 그건 나도 몰라. 하지만 분명한 건 동무가 뭔가 숨기고 있었다는 거요. 강철수가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동무, 나한테 마지막으로 할 말 없소? 지금이라도 자백하면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자백할 게 없습니다. 그래요? 강철수가 돌아서서 저를 쳐다봤고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그 정보원은 뭐요?
마리아 로페스 마리오.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고 온몸에서 피가 쑥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었습니까? 물론이지. 강철수가 비웃듯 말했어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소. 동무가 현지 여자와 결혼했다는 것, 아이까지 낳았다는 것, 그리고 그걸 숨기기 위해 장부를 조작했다는 것까지 전부 말이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습니까? 명령이었으니까. 강철수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평양에서는 동물을 서서히 감시하다가 때가 되면 소환하라고 했소. 그래서 나는 그저 명령을 따랐을 뿐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으며 마치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5월 20일까지 평양으로 가시오. 강철수가 말했고 그는 사무실을 나가려다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참 한 가지만 말하겠소. 나도 명령을 따르는 사람일 뿐이요. 개인적으로는 동무가 불쌍하오. 문이 닫혔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사무실 안은 조용했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려 퍼졌으며 그 소리가 마치 제 남은 시간을 카운트다운하는 것 같았습니다. 5월 20일까지 3일. 3일 후면 저는 평양으로 끌려가고 마리아와 소피는 혼자 남게 되며 어쩌면 영원히 다시는 못 볼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고 마리아와 소피의 사진을 꺼냈어요. 사진 속에서 그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미소가 제 가슴을 후벼 팠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대로 끝날 순 없어. 저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멀게만 느껴졌고 평소엔 2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가 오늘은 1시간처럼 느껴졌으며 걸어가는 내내 제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도망쳐야 해. 지금 당장. 집에 도착했을 때 마리아는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고 소피는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평화로운 그 모습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마리아. 제가 부르자 그녀가 돌아봤고 제 표정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평양에서 온 전문을 그녀에게 보여줬어요. 그녀가 종이를 읽는 동안 그녀의 얼굴에서 피가 쑥 빠져나갔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으며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건, 응, 나를 평양으로 소환하는 명령이야.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가지 않을 거야. 우리 지금 당장 떠나야 해. 어디로요?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여기 있으면 3일 후에 나는 끌려가고 당신들도 안전하지 않아. 마리아가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동시에 결연한 빛도 보였습니다. 알겠어요. 짐을 쌀게요. 그날 오후 저는 마리아의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아바나 외곽의 작은 어촌 마을에 살고 있었고 오래된 어부로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며 만약 누군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면 바로 그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으며 갈매기들이 하늘을 가로지르며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집은 해변가에 있었고 작은 나무집 앞에는 낡은 어선 한 척이 정박해 있었으며 노인은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요? 노인이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고 석양빛에 비친 그의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저예요, 아버님. 리태성입니다. 태성? 노인이 놀란 표정을 지었고 그물을 내려놓으며 일어섰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노인은 저를 집 안으로 들였고 낡은 나무 테이블에 앉아 저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평양에서 온 소환 명령, 보위부의 감시, 그리고 3일 후면 끌려갈 거라는 사실까지 한마디 한마디가 제 입에서 나올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은 한참 동안 말없이 듣더니 담배 한 대를 꺼내 불을 붙였고 담배 연기가 천천히 피어오르며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내게 뭘 원하는 거요? 노인이 물었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배를 빌려주세요. 배? 예. 저희 가족이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노인의 눈이 가늘어졌고 그가 저를 쳐다보는 시선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려고? 멕시코요. 거기서 미국으로 갈 겁니다. 노인이 깊은 한숨을 쉬었고 그 한숨 속에는 수십 년간 바다에서 살아온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쿠바에서 멕시코까지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오? 800km가 넘소. 내 작은 배로는 절대 갈 수 없어. 중간에 폭풍이라도 만나면 그대로 수장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희망이 스르르 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나요? 노인은 한참 동안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긴 하오. 뭔가요? 자메이카. 자메이카요? 저는 눈을 크게 떴고 갑자기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여기서 자메이카까지는 300km 정도요. 날씨만 좋으면 이틀이면 갈 수 있어. 노인이 지도를 펼쳤고 손가락으로 쿠바와 자메이카 사이의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소. 노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고 그의 눈빛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바다는 언제든 사람을 집어삼킬 수 있어. 특히 작은 배로 그 먼 거리를 간다는 건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요. 폭풍이 오면 배가 뒤집힐 거고 물이 떨어지면 목말라 죽을 거고 상어라도 만나면. 노인은 말을 멈췄고 그 침묵 속에 담긴 의미를 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저는 노인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어요. 부탁드립니다. 배를 빌려주세요. 저는 이곳에 남으면 죽습니다. 차라리 바다에서 죽는 게 나아요. 노인은 한참 동안 저를 쳐다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리아가 내 딸이 행복했소? 갑작스러운 질문이었고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저도 행복했고요. 그녀가 없었다면 저는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을 겁니다. 그럼 됐소. 노인이 일어섰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4시에 이리로 오시오. 배를 줄 테니 해가 뜨기 전에 떠나시오. 쿠바 해안 경비대가 순찰을 시작하기 전에 말이오. 저는 노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고 감사의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고마워할 것 없소. 노인이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과 손녀를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요. 하지만 노인이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만약 무사히 자메이카에 도착하거든 내 딸에게 전해주시오. 아버지가 당신들을 사랑한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노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마리아에게 모든 걸 말했고 우리는 밤새 짐을 쌌습니다. 많이 가져갈 순 없었고 작은 가방 하나에 옷가지 몇 벌과 중요한 서류 그리고 약간의 음식과 물만 챙겼으며 소피는 자고 있었기에 깨우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잠든 딸을 안아 올렸고 마리아는 가방을 들고 우리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아바나의 새벽은 고요했고
거리엔 아무도 없었으며 다만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노인의 집까지 가는 동안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고 혹시라도 누가 따라오는 건 아닌지 확인했지만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벽 4시 정각 우리는 노인의 집에 도착했고 노인은 이미 배를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타시오. 노인이 말했고 우리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배는 생각보다 작았고 낡았으며 파도에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나뭇잎처럼 위태로워 보였지만 그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노인이 밧줄을 풀었고 배가 천천히 해안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조심하시오. 그리고 북쪽 별을 따라가시오. 그러면 자메이카에 도착할 거요. 노인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고 저는 노인을 향해 손을 흔들었으며 노인도 손을 흔들고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 그의 모습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배가 바다로 나아갈수록 파도는 점점 거세졌고 배는 심하게 흔들렸으며 소피가 깨어나 울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워요, 엄마. 마리아가 딸을 안아주며 달랬고 저는 노를 저으며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엔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고 그 중에서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는데 그게 북극성이었습니다. 저 별을 따라가면 자유가 있을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노를 저었고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만 귀에 들렸으며 뒤돌아보니 쿠바의 해안선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탈출이 시작되었습니다. 배가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갈수록 쿠바의 불빛은 점점 작아졌고 마침내 수평선 너머로 완전히 사라졌을 때 저는 비로소 우리가 정말로 떠났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뒤돌아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앞을 봐도 끝없는 어둠뿐이었으며 다만 하늘의 별들만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노를 젓는 제 손에서는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고 손바닥이 따끔거렸지만 멈춰서는 안 됐어요. 해가 뜨기 전에 최대한 멀리 가야 했고 쿠바 해안 경비대의 레이더 범위를 벗어나야 했으니까요. 마리아는 소피를 품에 안고 작은 담요로 덮어주고 있었는데 아이는 다시 잠이 들었는지 조용했고 가끔씩 작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괜찮아요? 마리아가 조용히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거의 묻힐 듯 작았습니다. 괜찮아. 저는 대답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고 그게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으며 머릿속에선 계속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만약 잡히면 어떻게 되지? 북한에서 탈출을 시도한 외교관이 잡히면 그 결과는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즉각 평양으로 송환되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될 것이고 가족들도 3대가 처벌받는다는 연좌제에 의해 모두 끌려갈 거였으며 어쩌면 공개 처형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떨쳐냈어요. 지금은 앞만 봐야 해.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검은색이었던 하늘이 점점 짙은 남색으로 변했고 이어서 보라색 그리고 주황색으로 물들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붉은 태양이 수평선 위로 떠올랐습니다. 태양빛이 바다를 비추자 바다는 온통 황금빛으로 반짝였고 파도마다 빛이 부서지며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가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름답네요. 마리아가 중얼거렸고 그녀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왜 울어? 제가 물었어요. 무서워서요.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워서요. 그녀가 대답했고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지금 두려웠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습니다. 더 이상 보이부의 감시를 받지 않아도 됐고
강철수의 차가운 눈빛을 견디지 않아도 됐으며 평양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의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우리는 지금 망망대해 한가운데 있었고 작은 배 하나에 의지한 채 살아남아야 했으며 언제 폭풍이 올지 언제 배가 뒤집힐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카리브해의 태양은 가차 없었고 피부를 태우는 것 같았으며 등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노젓기를 멈추고 물통을 꺼냈어요. 노인이 준비해준 물통이었는데 5리터짜리 통 2개가 전부였고 이걸로 이틀을 버텨야 했습니다. 물 마실래? 제가 마리아에게 물었고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먼저 마세요. 노를 젓느라 힘들잖아요. 괜찮아. 소피부터 먹여. 마리아가 딸을 깨웠고 소피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아이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고 바다밖에 보이지 않자 눈이 커졌습니다. 우리 지금 배 타고 여행 가는 거야. 마리아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어디로요? 새로운 곳으로. 아주 좋은 곳으로. 소피가 물을 한 모금 마셨고 저도 한 모금 마셨는데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마치 생명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희미했지만 점점 커졌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배야. 마리아가 속삭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평선을 바라봤고 거기 작은 점 하나가 보였는데 그게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쿠바 해안경비대였습니다. 엎드려. 저는 소리쳤고 마리아와 소피를 배 바닥에 눕혔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망망대해에서 작은 배 하나는 너무나 눈에 띄었고 경비정은 정확히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커졌고 이제 선명하게 들렸으며 경비정의 하얀 선체가 햇빛에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끝났어. 저는 생각했고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경비정이 우리 옆을 그냥 지나쳐가는 거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고 경비정은 우리에게서 300m쯤 떨어진 곳을 빠른 속도로 지나가더니 북쪽으로 계속 항해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못 본 건지 아니면 본 척하지 않은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우리는 살았습니다. 경비정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고 온몸에서 긴장이 풀리며 힘이 쭉 빠졌습니다. 다행이에요. 마리아가 중얼거렸고 그녀는 소피를 꽉 안고 있었습니다. 응, 다행이야. 저는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론 알고 있었어요. 이건 행운이었고 다음번엔 이런 행운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요. 오후가 되자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시원했지만 점점 강해졌고 파도도 높아지기 시작했으며 배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이 올 것 같아요. 마리아가 말했고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서쪽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고 그 구름은 검고 거대했으며 마치 괴물이 입을 벌리고 우리를 삼키려는 것 같았습니다. 배를 묶어. 저는 마리아에게 말했고 우리는 소피를 배 한가운데 있는 나무 기둥에 밧줄로 묶었습니다. 아이가 울먹였어요. 무서워요. 괜찮아, 소피야. 아빠가 지켜줄게.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지만 사실 저도 무서웠습니다. 바람이 더 강해졌고 파도가 배를 때리기 시작했으며 물보라가 얼굴에 튀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졌고 해가 구름 뒤로 숨었으며 세상이 온통 회색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빗방울 몇 개였지만 곧 폭우로 변했고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는 것 같았으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태성? 마리아가 소리쳤지만 빗소리와 바람소리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를 내려놓고 마리아와 소피를 꽉 안았어요. 파도가 배를 들어 올렸고 배는 높이 솟아올랐다가 다시 아래로 떨어졌으며 그 충격에 온몸이 흔들렸습니다.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발목까지 차올랐으며 저는 한 손으로 가족을 안고 다른 손으로 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물은 계속 들어왔고 퍼내는 속도보다 들어오는 속도가 빨랐으며 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번개가 쳤어요. 하늘이 순간적으로 환해졌고 천둥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졌으며 소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괜찮아, 괜찮아. 마리아가 딸을 달래며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1시간 넘게 계속되었고 그 1시간이 마치 평생처럼 느껴졌으며 저는 계속 물을 퍼내고 또 퍼냈지만 배는 점점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을 때 갑자기 바람이 잦아들기 시작했어요. 비도 약해졌고 파도도 낮아졌으며 구름 사이로 햇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거였습니다. 저는 주저앉았고 숨을 헐떡였으며 온몸이 젖어 있었지만 살아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살았어요. 마리아가 울먹이며 말했고 그녀는 소피를 꽉 안고 있었습니다. 응, 살았어. 저는 대답했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있었고 다시 파란 하늘이 보였으며 무지개가 떴습니다. 바다 위에 걸린 무지개는 너무나 아름다웠고 마치 신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 같았습니다. 계속 가라. 포기하지 마라. 저는 다시 노를 잡았고 북쪽을 향해 저어 나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으며 갈매기 한 마리가 우리 배 위를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갈매기가 있다는 건 땅이 가깝다는 뜻이에요. 마리아가 말했고 희망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조금만 더 가면 돼. 밤이 되었고 별들이 다시 나타났으며 저는 북극성을 찾아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노를 젓는 손에선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아니, 아팠지만 견딜 수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견딜 수 있었으니까요. 자정쯤 되었을 때 마리아와 소피는 잠들었고 저만 깨어 있었습니다. 바다는 고요했고 파도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으며 별빛이 바다를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를 저으며 생각했어요. 평양에서는 지금쯤 제 탈출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강철수가 보고했을 것이고 대사관은 발칵 뒤집혔을 것이며 평양 본부에서는 저를 잡으라는 명령이 내려왔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쿠바를 떠났고 자메이카를 향해 가고 있었으며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니,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차라리 바다에서 죽는 게 평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새벽녘 동쪽 하늘이 다시 밝아지기 시작했을 때 저는 수평선 너머에 무언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구름인 줄 알았지만 자세히 보니 구름이 아니었어요. 땅이었습니다. 마리아, 마리아, 일어나. 저는 아내를 흔들며 소리쳤고 그녀가 눈을 떴습니다. 왜 그래요? 저기 봐. 땅이야. 마리아가 제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봤고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정말이에요? 그래. 우리 해냈어. 자메이카에 거의 다 왔어. 마리아가 울기 시작했고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고 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으며 바닷물과 섞였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이틀 동안 망망대해를 건너 폭풍을 견디고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마침내 새로운 땅에 도착한 거였습니다. 해가 떠올랐고 자메이카의 해안선이 점점 선명해졌으며 야자수들이 해변을 따라 늘어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노를 저었고 배는 천천히 해변으로 다가갔으며 마침내 모래사장에 닿았습니다. 우리는 배에서 내렸고 다리가 후들거렸으며 땅을 밟는 순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땅이에요. 진짜 땅이에요. 마리아가 모래를 만지며 울었고 소피도 모래 위에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왔고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었으며 파도가 모래사장을 부드럽게 쓰다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살았어. 제가 중얼거렸고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응, 살았어요. 마리아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고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자메이카에 도착했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었고 여기서 미국 대사관을 찾아가야 했으며 망명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이 우리를 찾고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메이카의 햇살은 따뜻했지만 우리에겐 여유가 없었습니다. 해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마을이 보였고 저는 마리아와 소피를 데리고 그곳으로 향했는데 걸을 때마다 온몸이 쑤셨고 특히 손바닥에 물집이 터져 피가 나고 있었지만 아픔을 참았습니다. 마을은 한적했고 알록달록한 집들이 늘어서 있었으며 사람들은 우리를 신기한 듯 쳐다봤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았고 한 노인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미국 대사관이 어디 있습니까? 노인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손가락으로 북쪽을 가리켰습니다. 킹스턴에 있소. 여기서 100km쯤 떨어진 곳이지. 100km? 그 거리가 막막하게 느껴졌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가야 합니까? 버스를 타야 하는데. 노인이 우리의 모습을 보며 말했어요. 돈은 있소? 저는 주머니를 뒤졌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쿠바를 떠날 때 급하게 나오느라 돈을 챙기지 못했거든요. 없습니다. 그럼 걸어가야겠구먼. 노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고 저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100km를 걸어간다는 건 불가능했고 특히 소피를 데리고는 더더욱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 남자가 다가왔어요. 제가 태워드리죠. 그가 말했고 낡은 트럭을 가리켰습니다. 어차피 킹스턴에 가야 하거든요. 같이 가시죠. 저는 감사의 인사를 했고 우리는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트럭은 덜컹거렸고 좌석은 불편했지만 그래도 걷는 것보다는 나았으며 창밖으로 자메이카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초록빛 산들, 야자수가 늘어선 길, 작은 마을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저는 긴장을 풀 수 없었어요. 혹시라도 누가 우리를 쫓아오는 건 아닌지, 북한 공작원이 이미 자메이카에 와 있는 건 아닌지 계속 뒤를 돌아보며 확인했습니다. 2시간쯤 달렸을 때 킹스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큰 도시였고 건물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었으며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트럭이 시내 중심부에 멈춰 섰고 운전사가 말했어요. 여기서 내리시면 됩니다. 미국 대사관은 저기 보이는 큰 건물이에요. 저는 고개를 돌려 그가 가리키는 방향을 봤고 거기 성조기가 펄럭이는 큰 건물이 보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운전사에게 인사를 하고 트럭에서 내렸고 마리아와 소피도 내렸습니다.
미국 대사관까지는 100m쯤 떨어져 있었고 저는 가족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에 땀이 났으며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차 한 대가 급정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으며 차 문이 열리고 2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동양인이었어요. 그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북한 공작원이었습니다. 리태성 동무. 한 남자가 소리쳤고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멈춰라. 평양의 명령이다. 저는 마리아와 소피의 손을 꽉 잡고 뛰기 시작했어요. 빨리. 사람들이 놀라 비켜섰고 소리가 들렸으며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미국 대사관이 눈앞에 있었고 경비병들이 문 앞에 서 있었으며 저는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북한 외교관입니다. 망명을 신청합니다. 경비병들이 저를 쳐다봤고 상황을 파악하는 듯 했으며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북한 공작원이었어요. 나, 당장 나. 저는 발버둥 쳤고 마리아가 비명을 질렀으며 소피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놓으시오. 갑자기 다른 목소리가 들렸고 미국 경비병이 다가왔습니다. 여기는 미국 대사관 부지입니다. 손을 떼십시오. 북한 공작원이 저를 놓았지만 그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했습니다. 이 사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산이요. 넘겨주시오. 이곳은 미국 영토입니다. 이 사람이 망명을 신청했고 우리는 그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비병이 단호하게 말했고 다른 경비병들도 다가와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북한 공작원은 한참 동안 우리를 노려보더니 차로 돌아갔고 차는 급출발하며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온몸에서 힘이 빠졌으며 마리아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응, 괜찮아. 경비병이 저를 도와 일으켜 세웠고 대사관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얼굴에 닿았고 깨끗한 로비가 눈에 들어왔으며 소파에 앉아 비로소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담당자를 부르겠습니다. 경비병이 말하고 사라졌고 저는 마리아와 소피를 껴안았습니다. 이제 안전해. 정말로 안전해. 마리아가 울었고 소피도 울었으며 저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한 미국인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그녀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영사 업무를 담당하는 제니퍼입니다. 상황을 들었어요. 북한에서 오셨다고요? 예. 저는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외교관이었습니다. 망명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고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며칠은 기다리셔야 할 겁니다. 며칠이든 기다리겠습니다. 그녀가 서류 몇 장을 꺼냈고 저는 하나하나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출신지, 직책, 탈출 경위. 모든 걸 솔직하게 적었고 마리아와 소피에 대해서도 적었습니다. 서류를 다 작성했을 때 제니퍼가 말했어요. 일단 대사관 내 안전가옥에서 머무르실 수 있습니다. 식사와 침대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우리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고 거기엔 침대 2개와 책상 그리고 작은 욕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쉬세요.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니퍼가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고 천장을 바라봤으며 비로소 모든 게 현실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는 해냈어요. 북한을 탈출했고 바다를 건넜으며 북한 공작원의 추격을 뿌리치고 미국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였습니다. 마리아가 제 옆에 누웠고 소피를 가운데 두고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정말 해냈어요. 마리아가 속삭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응, 해냈어. 저는 대답했고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소피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평화로운 얼굴이었으며 그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자유롭게 자랄 거야. 북한의 감시 없이, 평양의 명령 없이 그저 한 명의 인간으로.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고 악몽도 없었으며 다만 평화만이 있었습니다. 6장.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의 생활은 평화로웠고 매일 새끼 식사가 제공되었으며 소피는 대사관 직원들이 가져다 준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히 안심할 수 없었어요. 창밖을 보면 대사관 밖에서 검은색 차량이 계속 맴돌고 있었고 북한 공작원들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으며 언제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제니퍼가 저를 찾아왔어요. 리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녀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고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망명 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당신과 가족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마리아가 제 손을 꽉 잡았으며 소피가 웃으며 뛰어다녔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일주일 후에 미국행 비행기를 타실 수 있습니다. 제니퍼가 말했고 저는 그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정쯤 되었을 때 갑자기 밖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쾅! 건물 전체가 흔들렸고 경보음이 울려 퍼졌으며 저는 잠에서 깨어 창밖을 봤습니다. 대사관 정문 근처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불길이 보였으며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마리아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고 소피는 울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어. 일단 여기 있어. 저는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는데 경비병들이 총을 들고 뛰어다니고 있었고 제니퍼가 달려왔습니다. 리 씨, 방에 계세요. 테러 공격입니다. 테러? 북한 공작원들이 대사관을 공격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가 막을 겁니다. 그녀가 저를 방으로 밀어넣고 문을 닫았고 저는 마리아와 소피를 안고 침대 밑에 숨었습니다. 밖에서 총소리가 들렸어요. 탕, 탕, 탕.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 사람들이 소리치는 소리, 발소리. 공포가 밀려왔고 소피가 계속 울었으며 저는 딸의 입을 막아 소리가 나지 않게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총소리가 멈췄고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 밑에서 나왔고 창밖을 봤는데 대사관 정문은 부서져 있었고 땅에는 피가 묻어 있었으며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고 제니퍼가 들어왔는데 그녀의 얼굴엔 상처가 있었고 옷에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공격은 막았어요. 하지만 그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북한이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당신을 다시 데려가려고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획을 변경해야 해요. 일주일 후가 아니라 내일 당장 미국으로 떠나야 합니다. 내일요? 예. 새벽 비행기로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위험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마리아를 쳐다봤습니다. 괜찮아요. 떠나요. 그녀가 말했고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우리는 대사관을 떠났습니다. 무장 경호원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검은색 SUV에 태웠으며 차는 빠른 속도로 공항을 향해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킹스턴의 거리가 지나갔고 아직 어두웠으며 사람들은 대부분 잠들어 있었습니다. 곧 공항에 도착합니다. 운전사가 말했고 저는 긴장한 채 앞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갑자기 앞에서 트럭 한 대가 나타나 길을 막았어요. 운전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차가 미끄러지며 멈췄으며 저는 앞으로 튕겨나갈 뻔했습니다. 뭐야? 경호원이 총을 꺼내며 말했고 트럭에서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이었어요. 나가. 경호원이 소리쳤고 총을 쏘기 시작했으며 상대편도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총소리가 귀를 찢었고 유리창이 깨졌으며 저는 마리아와 소피를 바닥에 눕혔습니다. 엎드려 있어. 총격전이 이어졌고 몇 분이 지났을 때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봤고 북한 공작원들이 도망가고 있었으며 경호원 한 명이 다쳐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가세요. 그가 말했고 차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10분 후 우리는 공항에 도착했고 경호원들이 우리를 에스코트하며 탑승구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비행기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승무원이 우리를 맞이했으며 저는 마리아와 소피의 손을 잡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자 비로소 안도의 한숨이 나왔고 창밖을 보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들렸고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활주로를 달리다가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자메이카가 점점 작아졌고 바다가 보였으며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 북한과의 연결이 완전히 끊어졌어. 마리아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소피는 잠들어 있었으며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미국에 가면 뭐 하고 싶어? 제가 마리아에게 물었고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고 소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저녁엔 가족이 함께 식사하고 그런 평범한 삶이요. 그래. 우리 그렇게 살자.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고 비행기는 계속 서쪽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7장. 비행기가 마이애미 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비로소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미국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고 활주로 옆으로 야자수들이 늘어서 있었으며 사람들이 평화롭게 오가는 모습이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착했어요. 마리아가 속삭였고 그녀의 목소리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피는 창밖을 신기한 듯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비행기들을 가리키고 있었고 아이의 그 순수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미국 이민국 직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친절했고 우리를 별도의 방으로 안내했으며 거기서 간단한 심사를 받았는데 질문들은 예상했던 것들이었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북한을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양에서 사상 재점검을 위해 소환 명령이 내려왔고 그건 사실상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가족을 지키고 싶었고 인간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뭔가를 적었고 1시간쯤 지났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리 씨. 미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고 이번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저를 껴안았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울었으며 그 눈물 속엔 지난 모든 고통과 두려움, 가리고 이제야 찾은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우리에게 플로리다의 작은 아파트를 제공해줬고 생활비도 당분간 지원해준다고 했으며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아파트는 소박했지만 깨끗했고 침실이 2개 있었으며 창밖으로는 공원이 보였는데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마리아가 방방마다 돌아다니며 말했고 그녀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번졌으며 소피는 자기 방이 생겼다며 좋아했습니다.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바다가 보였고 석양이 수평선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으며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야. 더 이상 감시받지 않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강철수.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평양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아직 쿠바에 있을까요? 그리고 그는 제 탈출에 대해 어떤 책임을 졌을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영어 공부를 시작했고 마리아는 근처 슈퍼마켓에서 일자리를 구했으며 소피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영어를 못해서 힘들어했지만 곧 적응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소피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저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고 밤에는 TV를 보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평범함이었고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평화롭지만은 않았어요. 가끔씩 악몽을 꿨고 강철수가 저를 쫓아오는 꿈, 평양으로 끌려가는 꿈, 가족과 헤어지는 꿈을 꿨으며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달쯤 지났을 때 집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통해 그를 봤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는데 그가 동양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북한 공작원인가?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고 체인을 건 채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남자가 고개를 들었고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강철수였습니다. 동무. 그가 조용히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약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고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졌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왜 여기에? 잠깐만 이야기할 수 있겠소? 강철수가 말했고 그의 얼굴엔 피로가 역력했으며 눈가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체인을 풀고 문을 열었습니다. 강철수가 들어왔고 거실을 둘러보더니 소파에 앉았으며 저도 마주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려 퍼졌고 밖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으며 강철수는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길 찾았습니까? 제가 먼저 입을 열었고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북한 정보망은 동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소. 하지만 걱정 말라. 나는 동물을 잡으러 온 게 아니오. 그럼 왜 왔습니까? 강철수가 깊은 한숨을 쉬었고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여기선 안 되겠군. 그가 쓴 웃음을 지으며
담배를 도로 주머니에 넣었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동무가 탈출한 후 나는 평양으로 소환되었소.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문을 받았소. 왜 동무를 놓쳤는지, 왜 탈출을 막지 못했는지, 내가 혹시 동무와 공모한 건 아닌지. 강철수의 목소리가 떨렸고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사흘 동안 신문을 받았소. 잠도 재우지 않고 물도 주지 않고 계속 같은 질문을 했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나는 자백했소. 무엇을요? 진실을. 강철수가 저를 쳐다봤고 그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동무 안의 말이요. 말이야.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무슨 10년 전 내가 쿠바에 처음 파견되었을 때 마리아에게는 오빠가 있었소. 강철수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오빠는 쿠바 정부의 고위 관료였고 우리 북한과의 거래를 담당하고 있었소. 하지만 그는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있었고 우리는 그 증거를 잡았소.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평양에서 명령이 내려왔소. 그를 제거하라고. 제거? 그래. 살해하라는 뜻이었소. 강철수가 주먹을 쥐었고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명령을 따랐소. 그를 자동차 사고로 위장해서 죽였소.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마리아의 오빠. 그녀가 가끔씩 오빠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났고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으며 그 이후로 가족이 많이 힘들었다고 말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그랬단 말입니까? 그래. 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명령을 따랐을 뿐이요. 하지만 그게 내 죄의 시작이었소.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평양신문실에서 나는 모든 걸 자백했소. 그리고 깨달았소. 내가 평생 해온 일들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는지를. 강철수가 일어섰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동무를 감시하면서 동무가 가족을 사랑하는 모습을 봤소. 마리아를 아끼는 모습, 소피를 품에 안는 모습. 그걸 보면서 나는 생각했소. 나도 한때는 이런 감정이 있었을까 하고. 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오빠를 죽인 사람이었소. 그 죄책감이 나를 짓눌렀고 동무가 탈출하려 한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막지 않았소. 그럼 당신이 일부러. 그래. 일부러 눈 감아줬소. 동무가 떠나는 걸 보면서 나는 생각했소. 최소한 이 사람만이라도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다고. 강철수가 돌아서서 저를 쳐다봤고 그의 얼굴엔 깊은 후회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양은 용서하지 않았소. 나는 정치범 수용소 행을 선고받았소.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탈출했소? 강철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소? 동무를 감시하던 보위부 요원이 결국 동무와 같은 길을 걷게 되다니.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강철수가 다가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고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동무, 아니 리태성 씨. 나는 용서를 구하러 온 게 아니오. 용서받을 자격도 없다는 걸 알고 있어. 그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고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마리아에게 전해주시오. 그녀의 오빠를 죽인 사람이 나라고. 그리고 내가 평생 그 죄를 안고 살 거라고. 저는 그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그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피해자 아닙니까? 제가 말했고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체제의 희생양이었습니다. 아니요. 강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선택할 수 있었소. 명령을 거부할 수도 있었고, 양심을 지킬 수도 있었소. 하지만 나는 비겁했고, 체제에 순응했으며, 그 결과 무고한 사람을 죽였소. 그가 마침내 일어섰고,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건 뭡니까? 마리아 오빠의 유품이요. 그가 죽기 전에 가지고 있던 것인데 내가 가져왔소. 저는 봉투를 열었고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린 마리아와 그녀의 오빠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고 뒷면에는 스페인어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동생에게 마이너스 항상 행복하길.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왜 이걸 가지고 있었습니까? 죄책감 때문이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내가 저지른 일을 기억하려고. 강철수가 문 쪽으로 걸어갔고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이제 가겠소. 다시는 동물을 괴롭히지 않을 거요. 잠깐. 제가 그를 불렀고 그가 돌아봤습니다. 당신은 이제 어디로 갑니까? 모르겠소. 어딘가로 가겠지. 북한도 아니고 여기도 아닌 어딘가로. 혼자서요? 그래. 혼자서. 강철수가 문을 열려는 순간 마리아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장을 보고 돌아온 참이었고 현관에서 강철수와 마주쳤으며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마리아가 강철수를 알아봤고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보이부 사람. 마리아. 제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고 그녀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이 할 말이 있어. 강철수가 마리아 앞에 섰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리아 로페스 씨, 나는 당신 오빠를 죽인 사람이요. 마리아의 얼굴에서 피가 쑥 빠졌고 그녀가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졌으며 과일들이 사방으로 굴러갔습니다. 뭐라고요? 10년 전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나는 평양의 명령을 따라 당신 오빠를 살해했소. 마리아가 비틀거렸고 저는 그녀를 부축했으며 그녀의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오빠를? 그는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있었고 북한에 불리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소. 평양은 그를 제거하라고 명령했고 나는 그 명령을 따랐소. 마리아가 주저앉았고 저는 그녀를 안았으며 그녀는 제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강철수가 무릎을 꿇었고 바닥에 이마를 대며 말했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겠소. 다만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소. 그리고 그가 사진을 마리아 앞에 놓았습니다. 이것만은 돌려드리고 싶었소. 마리아가 사진을 집어들었고 그녀의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으며 그녀는 한참 동안 사진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거실 안은 조용했고 다만 마리아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으며 강철수는 여전히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났을 때 마리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강철수가 고개를 들었고 마리아가 그를 쳐다봤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였군요. 아니요. 나는 가해자요. 아니에요. 마리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도 우리도 모두 그 체제의 피해자예요. 북한이라는 괴물이 우리 모두를 집어삼킨 거예요. 그녀가 강철수의 손을 잡았고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빠를 죽인 건 당신이 아니에요. 북한이에요. 그 끔찍한 체제가 오빠를 죽였고 당신을 살인자로 만들었으며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 거예요. 강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고 그는 마리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소. 고맙소. 그날 밤 우리는 셋이서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철수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털어놨고 보위부에서 일하며 저지른 끔찍한 일들, 평양의 명령에 따라 감시하고 체포하고 때로는 살해했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그 모든 죄책감이 그를 짓눌러 왔다고 했습니다. 나는 괴물이었소. 인간의 탈을 쓴 괴물.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여기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괴물은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그래도 당신도 변할 수 있어요. 아니, 이미 변했어요. 과거를 후회하고 진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자체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마리아가 강철수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머무세요. 우리와 함께. 뭐라고? 강철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겠다는 거요? 당신도 자유가 필요해요. 당신도 새로운 삶을 살 권리가 있어요. 마리아가 미소 지었고 그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우리 모두 북한의 피해자였어요. 이제 우리는 함께 치유되어야 해요. 강철수가 울음을 터뜨렸고 그는 한참 동안 울었으며 그 울음 속에는 수십 년간 쌓인 고통과 죄책감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껴안았고 마리아도 껴안았으며 우리는 셋이서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8장.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강철수는 우리와 함께 플로리다에 정착했고 작은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으며 매일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언젠가 북한 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으며 마리아는 지역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소피는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었고 영어도 유창해졌으며 가끔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북한은 어떤 곳이었어요? 저는 딸에게 진실을 말해줬습니다. 힘들었지만 그곳에도 선한 사람들이 있었어. 다만 그들이 자유롭지 못했을 뿐이야. 그럼 우리는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 우리는 지금 자유야. 어느 토요일 오후 우리는 셋이서 해변에 갔습니다. 마이애미의 해변은 아름다웠고 햇살은 따뜻했으며 파도가 모래사장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소피는 모래성을 쌓고 있었고 마리아는 그 옆에 앉아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으며 저와 강철수는 파도가 밀려오는 곳에 서 있었습니다. 동무. 강철수가 저를 불렀고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이제 그만 동무라고 부르지 마세요. 우리는 친구잖아요. 그래, 친구. 강철수가 미소 지었고 그 미소는 1년 전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태성 씨, 나는 가끔 생각하오. 만약 내가 평양에서 계속 살았다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여전히 누군가를 감시하고 있겠죠. 그래. 그리고 언젠가 나도 숙청당했겠지. 보위부 사람들도 결국엔 보위부의 감시를 받으니까. 강철수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바다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줬소. 당신은 쿠바에서 자메이카로, 나는 쿠바에서 멕시코를 거쳐 여기까지. 바다가 우리를 구원해줬소.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남아 있어요. 제가 말했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들도 언젠가 자유를 맛볼 수 있을까요? 그럴 거요. 강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자유의 편이니까. 독재는 영원할 수 없소. 언젠가 북한도 변할 거요. 그때가 오면 우리가 돌아가 그들을 도와줘야 하오. 우리가 겪은 고통을 그들이 겪지 않도록.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석양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으며 갈매기들이
하늘을 가로지르며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소피가 뛰어왔어요. 아빠 봐요. 모래성 다 만들었어요. 그래. 아빠가 볼게.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모래성으로 갔고 정말로 멋진 성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집이에요. 소피가 말했고 작은 손가락으로 성의 각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는 아빠 방, 여기는 엄마 방, 여기는 내 방, 그리고 여기는 철수 아저씨 방이에요.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이의 마음속에서 강철수는 이미 가족이 된 거였습니다. 정말 멋진데? 우리 여기서 살까? 안 돼요. 파도가 오면 무너질 거예요. 그럼 어떡하지? 괜찮아요. 다시 만들면 되니까. 소피가 환하게 웃었고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요. 무너지면 다시 만들면 되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랬고 북한도 언젠가 그렇게 될 거였으며 아무리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였습니다. 마리아가 제 옆에 섰고 제 팔을 감았습니다. 행복해요? 그녀가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복해. 정말로. 강철수도 우리 곁으로 왔고 우리는 넷이서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고 보라색으로 물들었으며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별들 보이세요? 제가 말했고 모두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저 별들은 북한에서도 보여요. 쿠바에서도 자메이카에서도 여기서도 똑같이 보이죠. 그게 무슨 의미요? 강철수가 물었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국경이 우리를 나누지만 하늘은 하나고 별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빛나죠. 언젠가 북한 사람들도 이 자유로운 하늘 아래서 살 수 있을 거예요. 마리아가 제 손을 꽉 잡았고 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으며 소피가 제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고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됐으며 다만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이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고 소피의 모래성을 조금씩 무너뜨리기 시작했으며 아이가 아쉬워했습니다. 아, 무너져요. 괜찮아. 제가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만들면 돼. 더 크고 더 튼튼하게. 정말이요? 정말이야. 우리에겐 시간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자유니까. 소피가 웃었고 우리는 모래성이 천천히 무너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파도가 모래를 쓸어갔고 성은 점점 작아졌으며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만들 수 있었고 그 다음 날도 계속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밤이 되었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길을 걸으며 저는 뒤돌아봤고 바다가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를 내고 있었으며 별들이 수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바나에서 자메이카까지 그리고 여기 마이애미까지 우리가 건너온 바다는 멀고도 험했지만 결국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삶을요. 집에 도착했을 때 소피는 피곤한지 바로 잠들었고 마리아가 아이를 재우고 나왔으며 강철수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떠 있었고 그 달빛이 부드럽게 땅을 비추고 있었으며 어디선가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제 휴대전화가 울렸고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마리아의 아버지, 쿠바의 그 어부 노인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잘 지내고 있나? 여기는 모든 게 평온하다. 바다도 하늘도.
너희가 무사히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놓인다. 마리아에게 전해다오. 아버지가 사랑한다고.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아버지. 우리 모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언젠가 꼭 다시 뵙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마리아가 거실로 나왔고 제 옆에 앉았으며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뭐 생각해요? 아무 생각도 안 해. 그냥 행복해. 저도요.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다만 서로의 온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살랑거리는 소리가 들렸으며 멀리서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평범한 소리들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태성, 마리아가 제 이름을 불렀고 저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고마워요. 나와 소피를 여기까지 데려와줘서. 아니야. 내가 고마워.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이미 무너졌을 거야. 우리 함께였잖아요. 앞으로도 함께할 거고. 그래. 함께. 저는 그녀를 껴안았고 그녀의 심장 소리가 제 가슴에 전해졌으며 그 소리가 마치 희망의 북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북한의 평양 거리를 걷는 꿈이었는데 하지만 이번엔 무섭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고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으며 하늘엔 깃발이 아니라 연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 한가운데서 저는 강철수를 만났습니다. 우리 해냈소. 그가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해냈어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으며 소피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빠, 일어나요. 학교 가야 해요. 저는 일어나 문을 열었고 딸을 안아 올렸으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마리아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고 강철수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으며 평범한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자유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어디선가 행복하게 살고 있을 이들을 위해 댓글로 응원의 한마디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영상을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